판교 잡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MBTI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네. 네네네. 오, 네. 한 분, 두 분, 우리 이재용 씨를 포함해서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5% 정도가 지금 해보신 적이 없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해보신 거예요. 네. 아니 얼마 전에는 뭐 대기업의 회장님을 뵀는데 어느 학교 교수인지는 모르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ISTJ였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심지어는 왜 직원 뽑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형만 뽑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MBTI로 사람 뽑겠다는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우와. 저희는 MBTI를 보고 뽑아요. 네. ENTJ를 안 뽑는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ENTJ가 진짜 되게 성격도 좋고 꼼꼼하고 약간 그런 성향인데 왜 ENTJ를 도대체 안 뽑는다는 거죠? 본인이 혹시 ENTJ이신가요? 네. 저 ENTJ. 네. 일로서 정확한 사람인데. 네. 저는 심지어 일찍 퇴사하거나 공금횡령할 MBTI는 뭐냐고 궁금해. 네,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네, 사석에서.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고요. 네, 불과 한 3, 4년 전에. 어쨌든 이 MBTI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냐는 거예요. 이 MBTI가 조금 이제 그 학문적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마이어스 브릭스, 그러니까 MB,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의 유형 지표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캐서린 쿡 브릭스 그리고 그분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홈스쿨링을 하다가 따라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다. 약간 지금으로 치자면 게임 같은 어떤 방법 하나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을 한 거죠. MBTI가 이제 두 개의 태도 지표, 그러니까 외향, 내향, 그렇죠? 그리고 판단 인식, 그리고 두 개의 기능 지표, 감각, 직관, 그리고 사고, 감정 이렇게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에 대한 답을 해서 이걸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16개의 문자 패턴으로 유형화해서 알려주는 검사죠. 자, 그런데 MBT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나 MBTI를 3번 이상 해봤는데 3번 다 완전히 똑같았다.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3번 다 ENTJ. 네, 저는 늘 3번 이상 해봤는데 늘 ENTJ. ENTJ였나요? 네. 오, 독특하시다. 그 재미없는 걸 3번 이상씩 했다고. 참 성격 희한하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처음 MBTI 검사를 했던 게 이제 군대 훈련소 가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길었어요. 검사 문항도 굉장히 많고 요즘 저희가 이제 어플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검사들은 조금 간략하게 한 10분 안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신뢰도가 있는 검사인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뢰도. 이 검사에는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는 뭐냐면 사람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그대로여야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의 머리 둘레 같은 거. 굉장히 신뢰롭죠. 어제 쟤도, 내일 쟤도, 그렇죠? 똑같아. 네, 똑같겠죠. 그냥 똑같아요. 크겠죠. 네, 머리 둘레. 네. 하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저의 지능을 판단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의 머리 둘레는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를 얘기한다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랑 타당도가 높은 거 양쪽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MBTI는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한점이 있겠죠. MBTI는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1992년에 처음 받았을 때 ISTJ였습니다. ISTJ. 네. 그런데 2010년에 제가 또 한 번 해봤어요. ENTP예요. 네. T만 빼놓고 싹 다 바꾼 거죠. 다 변하셨네요. 네. 최근에 다시 해봤습니다. 도로 ISTJ예요. 와. 성격 검사라고 부르는 데는 그러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성격은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고 그리고 잘 안 변하는 속성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되게 말 많았던 친구는 지금도 말 많아요.
그리고 그때도 계속 시간 약속 많이 어기던 친구는 지금도 시간 약속 많이 어기고요.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고독했던 친구는 지금도 고독합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에 가까운데 MBTI는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같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요? ISFJ. ISFJ. 굉장히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시겠죠? 대충은 맞는데요. 네. 제가 다시 했을 때는 INFJ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나는 INFJ 쪽에 더 가깝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MBTI가 그 사람의 안 변하는, 거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을 보는데 적합한 문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 문항에서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사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들한테 MBTI를 보면 굉장히 I가 갑자기 증가해요. 왠지 아세요? 이런 류의 문항에 다 예스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 신입사원이 경청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네, 경청해야지. 그래야지. 네, 그런데 그 회사의 전무님들 정도 되면 자기 사업 분야 하나씩을 다 총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 해보면 놀래요. 내가 E로 변했어요. 네, 다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문항에 또 예스를 해야죠. 이런 류의 문항에 나는 주도적으로 얘기한다. 전무님이 주도적으로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을 드려요. MBTI는 당신께서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사셨는지, 당신이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카드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2년에 ISTJ였던 거예요. 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님의 말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근데 2010년에 갑자기 2로 확 변했네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거 봤더니 2010년에 드디어 조교수에서 끝나고 부교수가 됐어요. 이게 신임이었던 조교수 시절에 비해서 부교수가 되면 이게 발언권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라고 시켜요. 대학에서 얘기를 좀 의견을 내보라고. 근데 최근에 받았던 건 ISTJ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서 한 거예요. 너무너무 차분히 있고 싶은 집에서 이걸 했더니 이젠 심지어 과거도 아닌 앞으로의 내 소망을 거기다 적어내요. 그러니까 MBTI는 지금까지 나의 사회적 전략이었구나. 나의 사회적 얼굴이었구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내가 나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타고난 기질, 본성, 발전 가능성, 심지어 업무 적합도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MBTI는 엉망인 검사도 아니고 만병통치인 검사도 아니에요. 다만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인간을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맞춰서 재단하거나 아니면 그 16종류의 하나라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심리검사가 다 오남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연구자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타당화나 아니면 신뢰도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성격을 꽤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 가운데 잘 알려져 있고 또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적합한 성격 특성 모형이라고 알려진 헥사코어 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BTI보다 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죠. 네네. 원래 심리학에서는 5개의 성격 요인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방성,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 정서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5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5요인, 5개의 요인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최근에 이 6번째인 정직 겸손성. 네.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중요도를 제기하는 그런 연구진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 있는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자기 동료 마이클 애시턴이라고 하는 이
두 대학원생이 이상하게 5개로 안 묶이고 6개로 묶이더래요.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데 연구가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연구자들이 이걸 버리면 나머지 연구자들도 별 생각 없이 6번째를 버려요. 예, 그냥 이게 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두 분은 이거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존의 5개의 요인이라고 보고를 했던 연구자들에게 다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편지 보내서 혹시 6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 같지 않우?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이 6번째 뭐지? 그래서 이 6가지 요인에 이름을 붙여보자. 그게 정직 겸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검사고 현재 굉장히 많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연구죠.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자, 미술관에 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낀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내 방이나 책상이 지저분하다고 가끔씩 놀린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친한 척 할 것이다. 되게 민망한 문항이죠. 근데 한 번쯤 이거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문항이죠. 네. 사실은 이런 문항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이 100개, 질문이 100개 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이거 100개를 다 하면 오늘 시간 다 지나니까 다 해볼 수는 없어서 미리 옆에 계신 네 분의 패널께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미리 검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네. 결과를 보실까요? 네. 네. 어쩌다 어른이 아니고 어쩌라고. 네, 지금 어쩌라고. 네, 어쨌든 네 분이 많이 다르죠. 이 각자 네 분이 도드라지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드라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네 분은 각자 좋은 게 내 쪽으로 내가 뾰족한데 내가 좋은 게 와 있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되게 떨리는데요. 그게 어떤 항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 성실. 나 너무 창피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우 창피해라. 먼저 이재용 씨와 김용준 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씨 굉장히 개방성이 높죠. 자, 여기서 이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진짜 많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스타트업이 많은 주일수록 그 주의 개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친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가 우호성이나 원만성이라고 하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그들과 잘 못 지내도 심지어는 기존 멤버들과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선 치더라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김용준 님은요. 또 다른 패턴이에요. 약간 동글동글하는데 성실성 쪽이랑 그다음에 외향성 쪽이 높죠. 사실은 여기서 가장 외향적인 분이 김용준 씨예요. 예, 외향적. 자, 근데 이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걸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계속해서 또 신나게 막 활기차게 지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보통 하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한승현 님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분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향적이다라는 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나의 소위 말하는 그날의 연료량이에요. 연료량이에요. 네. 제가 좀 폭력적인 언어라서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실탄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실탄이 일찍 바닥나는 분이 내향적인 분. 그다음에 실탄이 좀 충분한 분이 좀 외향적인 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김용준 님은 전형적인 특징이 안 지쳐요. 네, 안 지쳐요. 네, 네.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재미있는 두 분. 네. 신하영님과 일단 모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신하영님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성실성을 보고 계실 거예요. 성실성. 네. 그런데 성실성이 높다라는 것과 낮다라는 게 반드시 게으르다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는 건 되게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사람들이 성실성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성실성이 떨어지는 패턴으로 나오는 거는 오히려 더 보편적입니다. 신하영 씨 같은 분들이 그래서 과감해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단 부딪혀보자. 네, 실패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배우고. 네, 그 경험이 너무 좋아요. 한승현님. 네. 자유로운 영혼. 네. 그 다음에 소녀가장. 심지어는 그런데 저는 농담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별명이셨다면서요? 네. 아예 뭐 어쩌다 보니까. 네. 성실하고요. 근데 이 성실함 안에는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정말 끌고 나가는 사람이다. 당찬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마치 연장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존경심이 있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행복. 행복 심리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그것보다는 살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조금씩 늘 행복해야 되는데 이 책임감 강한 분들, 윤리의식 강한 분들, 성실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도전하는 분들이 쭉 나중에 보고 오면 이분이 근데 행복할 데가 없어요. 성취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조금 더 즐거운 삶도 집어넣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막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막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에 다짜고짜 와서 그냥 막 막말을 했어요. 쌍욕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아이고, 기분이 아니죠. 그냥.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거의 뭐 내 얼굴에 침 뱉은 거와 똑같은 그런 느낌이죠. 똑같은 거죠. 그런 모욕감 앞에서 누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회피하는 것 같아요.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못 들은 척을 했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이렇게 반응해주는 내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삥긋 웃어줘요. 그냥. 아, 예. 그럼 진짜 열받겠다. 동의십니다. 이 막말은요,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그런데 막말을 찾아보면 연관 검색어가 프리 스피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막말하는 거죠. 19세기보다 20세기가 더 자유로웠잖아요. 20세기보다는 21세기가 좀 더 자유로웠죠.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 막말이 다시 한번 또 뜨고 있죠. 굉장히 큰 염려가 되고 있죠. 이 막말이라는 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혐오입니다. 근데 혐오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적 반응이에요. 자, 지금 이 앞에 누가 변을 봤어요. 변을 봤어요. 그렇죠. 바로 하시죠. 여기서의 호기심을 느낀다? 얘는 어떤 느낌일까? 딱.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겠죠. 혐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즉각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혐오, 막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게 목숨과 같은 것도 있지만 지위, 그렇죠? 경제, 부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혐오와 혹은 혐오에 준하는 그런 불쾌감은 안 느끼는 게 그러니까 비정상이지 오히려 느끼는 건 정상이죠. 문제는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다른 얘기예요.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서 닫힌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그때 저쪽에서 사람이 하고 들어올 때. 더 기분 나쁜 건 그 사람 타고 이제 닫히려고 그럴 때 또 하고 들어올 때.
이거 2번, 3번만 가면 약간 화나죠. 짜증나지. 네, 짜증나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너 뭐 하는 자식이야. 얘기하지 않죠. 네, 네. 막말에 해당하는 생각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막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청기 올려 백기 올려. 네.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이런 걸 고우 과제라고 합니다. 고 가야 될 걸 가는 거죠. 백기 내리지 마, 청기 올리지 말고 이걸 노고. 유난히 고 과제는 잘하는데 노고 과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충동적이고 주의 조절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유난히 이 노고 과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 네. 심리학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고권력자와 변함없는 저권력자 모두 막말을 한다. 내가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어. 난 계속 앞으로 고권력이야. 권력자야. 그럼 자기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주 큰 부자 출신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막말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는 저권력자도 막말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저권력이고 뭔가 좀 낮은 혹은 좀 힘든 계층에 있지만 내가 잘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평상시에 막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나의 생존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중산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까지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오를 사다리가 없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자꾸 들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막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막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솔직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신하영 씨, 지금 네. 누군가가 자기 다리에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씨 해놓고 이제 뭐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왠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더 솔직해 보이세요? 아니, 두 번째는 확실히 솔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욕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은 더 솔직한 사람이다. 야, 최소한 걔는 그래도 솔직하잖니? 라고 하는 착각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지성에 대한 주별 척도가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 인테그리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펠드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페이스북 사용자 3만 명의 욕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진짜 다양하겠다. 각각 어느 주 출신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성 순위가 있고요. 얼마나 그 주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솔직한가, 그다음에 얼마나 더 욕을 많이 하는가. 예,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막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래도 걔는 솔직하잖냐. 앞뒤가 같겠지. 그쵸. 적어도. 이게 착각하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재밌게도 솔직하게 엉망인 얘기를 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네.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들이 가고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죠. 대부분 막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성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막말러가 앞에 딱 있고 나한테 막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막말을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제일 비슷한 짓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심리학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우리한테 바바리맨 짓을 하는 거라고.
왜냐, 바바리맨이 와서 슉 하고 자기 짓을 하고 나가죠. 근데 우리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며 굉장히 그들은 이상한 걸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가요. 그렇죠. 육체적 막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바바리맨들에게 네가 제일 범행하기 쉽고 계속 범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지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네. 왜? 그럼 계속 쫓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 네네. 심리학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막말을 통해 승리한 사람 모두 결국 다음 승리를 막말을 통해 갈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을 같은 방식으로, 그럼 네가 벗었어, 나도 벗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막말에 대해서 똑같이 막말로 비난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막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웃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단호한 언어. 이 삼박자를 다 가지셔야 돼요. 쉽지 않죠. 당황스러우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용은 단호하게, 그 다음에 말투는 친근하게. 그래서 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잘 연습해 놓으십시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답은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늘 밝은 사람들, 속을 모르겠는 사람들, 늘 웃고. 근데 이런 분들도 누군가에겐 사실 의외로 지옥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은 늘 밝은 모습만 나한테 보여주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심리학자들이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허세예요. 허세죠. 사실 허세 많이 부려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길 가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내 친구가 야 괜찮아 이거 있잖아요. 야 너 엉덩이에서 피 아니야. 사실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약하게 보이기 싫고 내가 남들에게 동정받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런데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걸 너무 끈질기게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남에게 피해 주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내가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유형이요. 진짜 위험한 게 과로사가 쉬워요. 모든 과로사하는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과로사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다는 시그널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에게도 훨씬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욕을 많이 먹어본 사람. 네. 어렸을 때부터 힘들다,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못하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한테 우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참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왜 느낄까요? 온에서 오는 생존 신호예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힘들다. 이런 모든 시그널들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정하게 화냈다 그러면은 그건 정당한 거예요. 감정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억누르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한 눈금 자체가 발달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거 아니야는 참으로 아이를 그쪽 전체의 그냥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억누르게 만들면서 하는 또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참 어른스러워요, 이거. 맞아. 그러니까 어른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좋은 말인 게 아니라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감정을 안 보여야만 나는 오히려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방송 쪽, 뭐 서비스업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내 감정을 누르고 안 보여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늘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강박증이 되죠. 이걸 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도 사람을 탈진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이 있잖아요. 자아고갈 실험 같은 거. 다른 사람들 다 춤출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한 1시간 동안 그걸 시켜놨더니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춤춘 사람들이 에너지를 쓴 것 같지만 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사람은 탈진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왜 탈진했는지 이유를 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심하면 이게 조울증이나 아니면 양극성 우울 장애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의 한 가면이랑만 사귀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허망합니다. 항상 밝은 게 그런데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자기 인식 능력이 좋은 사람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죠. 오늘은 안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나가면 말싸움 딱 붙어서 싸우기 딱 좋은 날이야.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상책이야. 전 처음에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야 네가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10년 먼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서 이제 그게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나가면 많이 지칠 것 같다. 상처받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밝을 수 있을 때에만 밖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그만큼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령 좋은 사람. 우와. 내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 감정 상태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를 또 정확히 아는 거. 이걸 메타 정서라고 하죠. 메타 정서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기쁨에 민감한 날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고, 화에 민감한 날 사람들한테 거리 두고, 그리고 우울에 민감한 날 혼자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뭔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만들어내는 거죠. 위에서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메타 정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화에 민감하고 예민한 날에 사람들 만나러 나가요. 굳이. 바로 싸우죠. 그 시그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맨날 친구들끼리 뭐 칼부림 났네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모임에서 만나서 뭐 의절했네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기인식 능력 중에 하나라고 이걸 봅니다. 항상 밝은 사람들을요, 위선적이다라고만 보시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판교 잡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판교 잡스? 잡스하면 누구 떠오르시나요? 스티브 잡스죠. 판교에 가면요, 정말 많은 IT 쪽의 스타트업들이 있죠. 20대, 30대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입고 나와요. 네, 진짜 스티브 잡스. 네. 이분들 중에 일부가 판교 잡스인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판교 꼰대 잡스. 저도 그 중에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40, 60대에 해당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동풍이에요. 진짜 어떻게 20대에 30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인생관이 확고부동할까? 네. 40, 60대는 그래도 아까 이재용 씨께서도 자꾸 이렇게 저를 눈을 마주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는 그래도 좀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꼰대인 거 알아야죠. 저도 그래서 저만 빼고 대학원생들이 회식하고 MT 가는 거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MT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굉장히 큰 펜션도 빌렸고요. 자동차도 제 자동차를 가져갔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몸이 살짝 좋지 않고 코로나 걸리신 분이 바로 옆에 계셨어라고 했더니 네, 편히 쉬십시오.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진짜 이 젊은 꼰대 이분들은요, 진짜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젊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같은데 그렇게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과도하게 싶을 정도로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런 젊은 꼰대들의 특징을 봤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어린 나이에 크게 성취한 사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젊은 꼰대가 된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게다가 어린 나이에 큰 성취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질문이에요. 이전 세대와 달리 요즘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더 이상 선배에게 질문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지식의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차이가 나죠. 내가 질문해야 그 사람도 질문하거든요. 결국은 질문하고 질문받는 자가 지식을 지혜로 리포맷합니다. 질문하는 후배들이 진짜 성장할 후배들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세운 규칙이나 규범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젊은 꼰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7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미신적인 행태를 해요. 예, 7시 이전에는 뭔가 기운에 좋은 기운이 있다는 둥. 왜 제가 그런 거 봤더니 그 사람은 실제로 7시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아침형 인간들과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공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녁형 인간들이 있거든요. 네. 저녁형 인간들이 있어요. 네. 저녁형 인간들이 창조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연의 일치의 하나로 특정한 요인을 성공하면 그게 이제 행동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결국 또 젊은 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많이 답답하죠.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꼰대 짓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잘 조언을 하고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미국의 언어인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토마슬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내 말이 훨씬 더 꼰대스럽지 않게 하지만 내 경험이 더 잘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고 후배들도 들을 수 있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해라. 기술, 조선왕조실록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성공한 건 선배님 그때 성과가 좋으셨다면서요. 야 그때 말이야 남북관계가 그때 정상화가 됐어. 유가가 그때 떨어졌지. 조선왕조실록처럼 담담히 그때 당시의 정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나. 실패는 설명하라. 설명은 삼국지 주인공 있는 거죠. 선배님 그때 왜 이렇게 안 좋았다면서요? 그때 내가 뭐가 문제였냐면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가진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요거 거꾸로 하죠 대부분. 자기의 성공을 설명하죠. 그렇죠. 신나게 그냥 나의 네, 무공을. 그렇지. 밤을 자지 않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선배가 자기의 실패는 기술해버리면 되게 기만적으로 보이죠. 그때 국제 정세가 안 좋았어요. 그때 유가가 지금 저참하게 떨어지고. 변명 같고.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하면 굉장히 후배로서는 받아 적고 싶은 선배들의 말이죠. 나이 든 꼰대, 젊은 꼰대 모두 막론하고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렇죠. 네. 뒤에서 다 해주시는. 10,000불짜리 그 용어인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런데요, 하셔도 돼요. 나 때는 말이야 그 말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결국 내가 말이야 너희 때는 말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비교해버리면서 혹은 차별하면서 균형이 무너지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보다는 우리 때는 말이야가 좀 더 괜찮아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때는 그렇게 힘을 합쳤다는 거지? 이 선배의 이야기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칭찬이 바로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을 참 잘해요. 요즘 젊은 사람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반대로
우리 이재용 씨께서 김용준 씨한테 이런 칭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되게 이상할걸요? 어머 선배님,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어머. 그 세대 내를 비교하거나 뭔가 우열을 매기면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덕담해도 좋은 결과는 안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칭찬과 대화는 우연한 득점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다 나가실 때 편하게 신도록 돌려놨어요. 그런데 이모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누가 이렇게 기특하게 신발을 다 돌려놨어서 나갈 때 편하게 신기에. 저요, 이모. 아우, 역시 경일. 저한테 40년 동안 기억나는 말이죠. 이렇게 우연한 득점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거기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도 이 행동이 조직, 혹은 우리 집, 가정, 혹은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행동이라면 누군가가 그걸 놓치지 않고 아, 이거 누가 했어? 고마워. 아유, 이거 요긴한 행동이네. 이렇게 덕담 받아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요? 바로 자율적이거든요. 요즘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네들 시킨 일만 해. 결국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내가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보상받는 사람들은 정말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후배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도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정말 많은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잘했다, 고마워 라고 해주면서 우리는 그들과 훨씬 더 자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인에 대해서 알려면요, 제일 좋은 건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내 안에 저 사람이 보이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좀 정도는 약하더라도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근거가 바로 뭐냐? 평상시에 일기 써놓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일기를 아침에 쓰세요. 어저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감정 속에서 살짝 벗어나와서 쓰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는데 이래서 좀 그랬음, 이래서 좀 저랬음. 끝이에요. 그 일기 속에서 원망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기쁨이나 막 번민에 막 묻혀 있는 그런 일기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일기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거나 그걸 잘 쳐다보면 내가 나를 볼 줄 아니 타인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돈에 관련된 연구들이 정말 심리학에는 정말 끝없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는 박사과정 끝나고 박사 논문도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에 관련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연구인데요. 키가 큰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 갑자기 한승현님 갑자기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지상렬님 굉장히 지금 뿌듯해하시고 계신데 O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O,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네. 근데 윤소희님은 갑자기 막 굉장히 강력하게 X 막 이렇게 하셨는데 키가 보통 좀 큰 편에 해당하시는데도 이렇게 X에 손드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조금 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으신 분들이 왠지 그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상쇄하려고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더 돈을 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답은 O였어요. 네, 네. 실제로 1990년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시네요. 네.
그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에 이레나 한손 프리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이제 아틀란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의 키와 연봉의 데이터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네, 추적을 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뭐 체중이라든가 사회적인 친분, 뭐 신분, 뭐 종교, 뭐 대부분 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1인치씩 커질 때마다, 그러니까 2.54cm 정도씩 커질 때마다 초봉이 $570씩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네, 이유가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지금 뭐 키높이 구두라도 신고 다녀야 될 판인데,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키가 뭘 반영하나요? 가정 환경에서의 영향,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고, 더 속상한 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뭐 비율이 더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근데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상관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다른 윤소희 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또 아주 재미있게 지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아주 능력이 있거나 인품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이분 멀리서 보고 난 다음에 키 몇 센치일 것 같으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키를 거의 4cm, 5cm 이상 더 높게 봅니다. 네, 높게 봅니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일수록 더 커 보인다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제. 재밌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재밌어진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맞다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한승현님 O를 선택하셨어요. 왜 O를 선택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돈의 문제가 좀 줄어들면 내가 해야 하는 활동보다 하고 싶었던 활동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꽤 많은 분들이 한승현 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정답은 X였습니다. X였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스페인의 조르디 코르도박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조르디 코르도박이 그 실제로 돈이 사람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생각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난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재밌게 논 거, 그리고 그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재밌을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뭘 측정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측정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재밌는 경험을 얘기를 꺼내봐라라고 했는데 그 경험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재밌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광화문 쪽에 있는 회사에 있는 친구가 그 번개를 한번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수원에서부터 제가 가고 있는데 막 기분이 오늘 좋은 거야. 막 오늘 뭐 골뱅이로 한번 끝내줘 볼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갑자기 야 우리 한번 떠나보자 막 이래가지고 왜 20대 30대는 조금 더 그런 그 갑자기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에게 다 대부분 큰 것들이잖아요. 큰 것들인데 이게 그분들한테는 재밌지 않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부자인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치르는 형벌이 있어요. 자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무도 믿지 말라. 소름이다. 정말 못 믿어요. 왜냐면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경일아 오늘 야 막창 2인분에 소주 한 병씩 할까? 딱 이러면 그래! 라고 가죠. 근데 그 돈 많은 분들은 얘가 날 왜 불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얘가 나한테 오늘 무슨 청탁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니까 그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굳이 이런 작은 거로부터 행복을 느껴야 되냐라고 하는 평가절하가 일어난 거죠. 그 가치 판단의 도구인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게임할 때 아이템 확보한 것처럼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세기만 해도 그 자체로 우리는 덜 아파요. 저는 예전에 그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 간첩이란 영화에 보면 영화 초반부에 그 김명민 님께서 이제 돈을 딱 맞는데 하면서 스멜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돈이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 실제로 중국 절강대학교에 저우신위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재밌는 실험을 또 합니다. 실험 참가한 분을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눴어요. 한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종이 모양의 지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80장의 실제 지폐를 그냥 세는 거야.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50도. 50도짜리 물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이렇게 80장의 지폐 크기의 종이를 셌던 분들은 손을 딱 담갔을 때 아 뜨거워 하고 다 돈 뺐어요. 네. 실제 돈을 셌던 분들은 네. 어떻게 나오느냐?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역시 몸이 풀리는 것 같아. 뭐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은 확실히 만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건 분명해요. 네, 분명해요. 그리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너먼 교수. 네,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죠. 프린스턴 대학에. 실제로 이런 연구도 조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 수입 3,000달러 이상인 분과 월 수입이 1,000달러 이하인 분.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점수를 매기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확실히 돈은 부족할수록 평범한 수준이나 보편적인 수준에서 특히 가난을 향해 갈수록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돈은 그 자체로서 행복 촉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불안 완화제, 고통 진정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가치를 매기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돈으로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죠. 혹시 어떤 나만의 어떤 뭐 흥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나는 이런 또 나만의 또 그런 기술이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계약서를 처음 썼던 나이는 사실 미성년자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2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돈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이랬는데 그때 지인분이 이제 흥정의 기술이라고 알려주셨던 게 이제 원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높게 불러서 네, 그쪽에서 뭐라고 피드백이 오면 약간 쿨한 척, 양보하는 척하면서 성사를 시켜라. 이런 조언을 좀 받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쪽에 그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그 앵커링 단내림 효과. 임의의 숫자라도 사람들이 잘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는 자기가 직접 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5만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짜리 실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그러면은 5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러 가는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4만 8천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4만 5천엔 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뭐 50만 달러짜리 계약도 아닌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5만 달러를 50만 달러로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발주해 주시는 그 상대방, 그 고객사죠. 8만 불에 합시다. 50만 불부터 이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따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서 또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가격을 얘기하느냐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집이 있습니다. 네, 요 집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단독주택을 판매하셔야 돼요. 네.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한 10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앵커링 효과를 좀 봐야 되니까 10억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네. 10억 한 3천? 10억 3천? 네. 네. 그렇죠. 10억 3천. 네.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소희님, 만약에 고객 입장이시라면 이 10억 3천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 사시겠습니까? 10억 한 3천? 아니요, 저는 흥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받고 싶은 금액보다 높게 부르니까. 그렇죠. 저도 한 9억 뭐 8천? 8천, 뭐 7천, 8천, 9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김상중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냐? 네, 이 가격은 10억 2,730만 원입니다. 네, 10억 2,730만 원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김상중님 같은 그런 목소리로 10억, 한번 해주세요. 10억 2,730만 원이라고. 10억 3,25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설득력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발표할 때 소수점 절대로 까먹지 말고 붙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는 74%가 향상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74.67% 향상됐다고. 네. 이제 이런 것도 바로 뭐냐? 사람들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수록 무언가 거기가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손질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뭡니까? 앵커링의 이제 구체적 숫자죠. 하나,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세 번째, 왜냐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억 3,730만 원에 그게 왜냐면 말이죠. 여기까지 붙으면 이제 상대방이 내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정말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시간 거꾸로 되돌리기 연구에 최근에 나왔던 늙는다는 착각의 저자 앨런 랭어 교수. 이 앨런 랭어 교수가 정말 재밌는 실험을 또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복사를 이제 하려고 기다립니다. 이제 뭐 줄 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좀 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해놓고 실례합니다 해놓고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먼저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양보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60%의 정도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94%까지 올라가요.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그러면 94%가 오케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because 왜냐하면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93%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만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안구 운동 추적 장치로 실제로 사람들이 문장을 읽을 때 뭘 주로 보느냐 봤더니 실제로 영어에서는 because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꼭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10억을 받고 싶다면 10억 2천을 부르는 건 앵커링, 10억 2,730만 원 이러면은 더 구체적인 숫자 왜냐하면까지 붙으면 이제 대부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더 금전적 거래에 있을 때 더 잘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중고 거래를 가끔 하는데요. 네네네. 알뜰 하시구나.
앞서 나온 이런 앵커링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사실 제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몇 번 깎으면서 이렇게 채팅을 받아서 판매를 하곤 하는데 이제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얼마 깎아주세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참 난감하네요, 진짜. 근데 보통 저 같으면 사인을 받을 것 같은데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시나 보죠? 네. 몰라요. 잘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사실은 뭐 저도 이럴 땐 좀 난감하지만 그럴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내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내가 이 물건 사려고 내가 발품을 얼마나 팔았는데요. 이런 식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혹은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한 물건인데요. 라고 해서 스스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멘트로 한번 대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쨌든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되는데 이미 있는 안에서 내가 좀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거절은 원칙이 좀 있어요. 표정은 친근하게, 말투는 단호하게. 무슨 얘기냐? 친구가 아주 어려운 부탁 하게 되면 저는 이러죠. 절대 안 돼. 요건 선생님 좀 다른 얘기인데 오히려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의 미세 조절은 필요해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 몇 년 동안 연습했어요.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 네. 왜냐면 우리가요 보통 어조와 그 다음에 내용을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의 내용과 톤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톤이 일치가 안 될 때 오히려 사람의 말이 되게 강력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한테 웃으면서 침 뱉으면 진짜 무섭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스릴러 영화에서 그걸 잘 이용하죠. 스릴러 영화에서 아니면 되게 무서운 영화에서 왜 무서운 표정보다 오히려 이렇게 약간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저지른 범죄들이 더 단호하고 세고 무서운 것처럼 내용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오히려 내 의사를 더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해도 이렇게 한 개인도 이렇게 흥정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죠? 재밌는 한번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경제 주간지 회사에서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온라인판만 구독을 하면 $59 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이제 인쇄물로 보시면 $125. 그런데 온라인판과 오프라인 인쇄물을 같이 구독하시면 $125. 설마니 여기서 B를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네. 아마도 A 선택하시거나 C 선택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갔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연구를 MIT라는 세계 최고 명문의 대학생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B를 선택한, 가운데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죠. 16%가 A, 84%가 C, 세 번째. 네. 근데 아무도 선택 안 할 이 B라는 선택지를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네. 그래서 선택지를 없애봅니다. 재밌네.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과연 세 가지 놓고 봤을 때처럼 16, 84로 나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A 선택을 한 사람들이 68%, 그리고 C는 32%.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C가 좋지만 A로 가려는 사람들을 C로 가기 위해서 미끼가 중간에 마중물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A와 C만 있으면 대부분 저렴한 걸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열등하기까지만 한 이런 B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미끼에 당했던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질문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 중에 2만 원이나 3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데 꼭 5만 원 이상 사면은 5천 원 쿠폰, 7천 원 쿠폰 이런 걸 줘요. 그럼 꾸역꾸역 사서 꼭 5만 원을 채우거든요. 그런 것도 미끼인가요? 당연히 믿기죠.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 거를 미리 정해놓고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에 할 리스트를 적어놓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들어간 분과 이걸 적지 않고 손에 적어놓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확연히 밀리는 것에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나요.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좀 두꺼운 종이에 적어야 돼. 네. 그럼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종이잖아. 네, 네, 네.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네. 실제로 어떤 분의 인사서류를 딱 그 검토를 하는데 인사서류를 막 비닐폴더 팔락거리는 거 이런 데다 올려놓고 본 사람과 무거운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분들이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 무게감이 있는데 느끼는 건 지 손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면 적어서 지갑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살 거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진짜 빳빳한 종이에 딱 해가지고 심지어 가슴에 품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정해버리시는 거죠. 게다가 또 무료 체험도 얼마나 많이 그쵸? 누구나 30일 사용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이런 거. 막. 구독권, 무료 체험 행사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소유효과, 보유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머그컵 하나씩 5,000원짜리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5,000원짜리 초콜릿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초콜릿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초콜릿 받은 분들은 머그컵이 나아 보이는데 처음엔 이래요. 거의 90% 바꿔달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1시간 이내로 강의가 끝나니까 그거 끝나면 바꿔드릴게요.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머그컵 초콜릿 이렇게 드릴 때는 거의 90%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바꾸고 싶은 바꾸시라고 하면 대략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1시간 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이제 그게 또 떠나는 게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여기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연이 닿았거든. 연이 닿았거든. 그래서 실제로요, 굉장히 많은 그 능숙한 판매원들은 어떻게든 입어보게 하고 어떻게든 만지게 해요. 만지면, 만지면. 터치가 그만큼 사람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큰 돈을 벌었다 치자고요. 설사 복권에 당첨됐다 치자고요. 평범한 우리가 큰 돈 만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루트가 복권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권 당첨자들의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파산합니다. 그러면 이 복권에 당첨됐다가 잘 파산하지 않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유태인 가정들은 아이가 한 5살, 6살쯤 되니까 톰, 오늘 너한테 100불이 생기면 어떡할래? 종이에 주고 써보라 그래요. 아이가 갑자기 100불을 내가 가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10센트, 20센트짜리 보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오면서 막 밤새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옆집 메리한테는 눈깔 사탕 만약에 1불 50센트 정도. 그다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형 마크한테는 그냥 지렁이 사탕 1개. 30센트. 거기 이제 그 아이의 위시,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한 500불로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1000불, 2000불, 10,000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내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 친구 이제 저한테는 2년 후배죠. 2년 후배인 이 유태인인 친구가 왔는데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종이가 계속해서 한 번에 재본된 게 아니라 여러 세월에 걸쳐서 작성된 종이가 하나에 그냥 재본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리사의 위시리스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5살을 6살부터 얘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억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불에서부터 시작한 게 1억 불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얘의 책 한 권에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책 한 권에 꿈. 이런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돼도 절대 파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책에 있는 대로 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네. 우리가 복권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됐는데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부자는 절대로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꿈과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많은 기업에서 부장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부장님의 꿈이 뭔가요?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다시 여쭤봐요. 사장 되는 건 꿈이 아니고 사장 돼서 뭘 하고 싶으신지가 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목표는 있는데 꿈이 없어요. 예, 우리가 꿈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혹은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목표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위시리스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이 복권이 위시리스트를 만드는데 진짜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예. 저는 출장을 자주 다녀서 이제 KTX나 SRT를 자주 타는데요.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뭐 광주, 목포를 간다 이럴 때 얼마 전부터 재밌는 필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입장권이 필요해요. 그게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에요. 왜? 내 위시리스트를 그냥 써보려고 했더니 내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이성이 너 뭐 하는 거냐고 자꾸 놀려요. 근데 참 신기하죠?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딱 사서 서울역에서 딱 앉고 그 다음에 선반 펼쳐지니까 거기다 딱 올려놨더니 내 위시리스트를 적어도 아무런 비난이 없어요. 제 양심과 이성에서. 네. 왜? 100억 당첨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쨌든 0보다는 큰 확률이거든요. 쓰기 시작합니다. 야, 써요. 진짜 시간 잘 가요. 진짜 시간 잘 가고 별의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더 신기한 건 내가 마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었지 라고 하는 리스트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2시간 반 동안 부산을 가는데 진짜 왜 요즘 말 그대로 순삭. 시간이 그냥 갑니다. 자, 그게 바로 확률적으로는 바보 게임이지만 복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나의 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 번쯤은 우리의 가족 식사에 이 복권을 사가지고 가보시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사에.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는 그 가족의 식탁에 가족의 명수만큼 복권을 한번 사가지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꽤 많은 가정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들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한번 이걸 해봤거든요. 제 아내가 그렇게 남부 스페인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렇게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책들을 보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음악과 미술 중에 뭘 좋아하는지 몰랐고, 그리고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그렇게 멕시코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이 복권 한 장으로요,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떡할 거야 엄마? 어떡할 거야 여보? 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 내 가족과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아니 내 부모님과 살면서 50년 동안 살면서도 서로가 꺼내지 못했던 현실의 제약 요건이나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눌러놨던 진짜 내 가족의 소원, 소망, 위시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